그렇다면 GMO는 얼마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DNA를 수정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GMO가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김윤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씨 없는 수박과 방울토마토, 한라봉과 브로콜리 통일벼. 우리가 흔히 먹는 작물들은 DNA를 수정해 품종 개량한 이른바 육종 작물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육종 작물과 GMO는 완전히 같은 방식이고 둘 다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정되는 DNA 수는 육종 작물이 GMO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육종이나 GM 기술로 보면은 사실은 유전자를 다루는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 결과가 안전성 검사가 동반되는 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심하고. 식물의 DNA 수는 보통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인데 GMO는 여기에 1개에서 3개를 추가합니다. 이 DNA는 제초제와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들이고 다른 DNA는 건들지 않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최소한의 수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FDA와 WHO, 노벨상 수상자 100여 명도 GMO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GMO를 먹도록 허가했다는 것은 GMO가 안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 맛있으면 0칼로리입니다. 뉴스 잘 보셨나요? GMO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GMO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서론과 본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는 GMO에 대한 인식과 대립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줄 전매 특허인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사용된 것들을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의약품, 꽃, 물고기였습니다. 와우. 모두 잘 찾으셨나요? 많은 곳에서 GMO가 쓰이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심심하니까 BGM 다시 틀고 시작하겠습니다. GMO는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식량 문제, 인체 유해성, 환경 문제 등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GMO의 역사와 이슈, 또 찬성 반대 측의 대립 의견, 그리고 이 대립 의견에서 잘못된 것 같은 의견들을 저희가 의심해보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유전자 관련 기술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육종은 유전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농업에 유익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품종을 더욱 좋게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GMO 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넣어 원래 성질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가해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은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육종은 넓은 의미에서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의미하고 유전자 변형은 유익한 유전자를 삽입하여 그러한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은 유전체를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유전자 변형과 유전자 가해 기술 역시 육종의 기술의 한 부분이지만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육종에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작물의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GMO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953년 DNA 구조에 대하여 처음 규명했고 1998년 최초로 GM 작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1994년 최초로 GM 작물이 상업화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GMO 완전 표시제인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라고 하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이나 병충해에 관한 강한 특성의 DNA를 추가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말하는데요. 최근 가공식품에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꼭 필요한 건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서명 운동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학교 급식에서 GMO를 금지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면서도 물가 인상이나 통상 마찰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민단체들은 GMO인지 아닌지 알고 먹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가 거부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GMO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왜곡,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완전 표시제는 무엇일까? 먼저 시중에 GMO 식품이 얼마나 있는지 대형 마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채소와 가공식품 어디에도 GMO 식품은 없었습니다. 현재 수입되는 GMO는 옥수수와 콩 두 가지뿐인데 이 옥수수와 콩은 마트나 시장에 팔지 않고 80%는 가축 사료로 나머지 20%는 가공식품 원료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공 원료로 쓰는 건 예외 조항 때문에 GMO라는 표시를 안 합니다. 이 가공식품 원료에도 GMO를 표시하자는 게 완전 표시제입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에 GMO를 표시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 GMO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쓰는 제품은 식용유와 물엿, 음료수 정도인데 식용유에는 콩의 지방, 물엿과 음료수엔 옥수수의 탄수화물로 만든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과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아니라서 GMO랑 관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DNA를 수정하면 단백질만 달라지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GMO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단백질이 달라지는 거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달라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GMO 농산물에 탄수화물과 지방만 쓴다면 일반 농산물을 쓴 것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료수에 들어간 GMO 옥수수의 포도당과 일반 감자에서 추출한 포도당은 분자식과 기능, 형태가 100% 같아서 GMO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과학적으로 무의미한 논란이라는 겁니다. GM 유전자도 안 들어있고 단백질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GM이 아니죠. GM 성분이나 DNA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완전 표시제는 하나하나 마찬가지. 결국 국내에서 직접 먹는 GMO 식품은 현재 없고 가공식품 원료도 GMO와 상관없어서 완전 표시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네, 이렇듯 GMO 완전 표시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인터넷 여론에서도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이렇듯 GMO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찬성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4년에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20대 이상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찬성은 86%로 나왔으며 2년 뒤 2016년에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하였을 때 다소 높아진 것. 이렇게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원하기 때문일까요? 혹은 GMO를 더더욱 섭취하고 싶기 때문일까요? 전자는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후자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GMO 섭취를 꺼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GMO 섭취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GMO를 섭취하기 시작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GMO, 과연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GMO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욱 경제적이며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더욱 좋은 것일까요? 실상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GMO를 반대하는 측에 GMO를 거부한 이유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7년 유전자 조작 작물 섭취에 대한 유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랑스 康대학의 세라리니 교수팀이 2년의 기간 동안 쥐 200마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하여 경작한 GMO 옥수수를 섭취한 쥐들이 일반 옥수수를 먹인 쥐에 비해 종양 발생, 간과 신장의 손상이 증가했다는 것이 박사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코틀랜드 작물시험장 노예지 연구소와 두엠 생물학 대학이 3년 동안 포드 푸스타이 박사 지휘 아래 GMO가 생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동물 실험의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인 이 실험에서는 아네모네의 DNA 유전자를 감자에 삽입하여 렉틴 단백질을 합성시킬 수 있게 유전자를 조작하였습니다. 이 렉틴 단백질은 일부 곤충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감자를 실험 쥐들에게 지속적으로 섭취시켰더니 섭취시키지 않은 쥐들에 비하여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백혈구 세포활동이 둔화되어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되었습니다. 특히 내장기관 중 흉성 가슴샘과 비장이 파괴되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GMO 감자를 먹인 쥐들의 두뇌 발달 정도가 훨씬 더졌으며 간과 고환이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췌장과 내장 위축증과 퇴화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온갖 독성의 내성을 갖는 생물체들의 등장입니다. GMO 작물은 BT 작물과 HT 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BT 작물은 작물의 유전자에 세균의 구조 유전자 일부를 주입하여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생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한 렉틴 단백질처럼 말입니다. 이 단백질은 곤충의 수용기에만 작용하여 해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진 작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GMO 작물이 개발되고 상품성을 갖게 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T 작물의 내성을 갖는 곤충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 논란이 가열되자 GMO 생산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도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BT 작물에 의해 제거돼야 할 곤충들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았죠. 몇 년 사이 현재의 해충들은 작물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Began in Iowa in 2011. It's been documented in this field 2 years ago. I think the main reason that the resistance evolved has to do with the way that the product was used. It was such a wonderful product that growers used it year after year after year, and so we overused BT and we created a population that evolved resistance. What's ironic now is that as we face rootworm beetles that are resistant to BT, we're now putting soil insecticide in some cases on BT corn hybrids, which is a terrible strategy. 이처럼 해충들의 BT 작물이 만들어내는 독성에 대한 내성을 갖는 속도는 개발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빨랐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온갖 독성에 대한 내성을 갖는 곤충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식물들의 방어체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 작물은 특정 제초제의 내성을 갖는 작물입니다. 현재 HT 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제초제의 80%는 몬산토사의 라운드업이라는 제품입니다. 라운드업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초기에 잡초들이 쉽게 제거되었으나 점진적으로 라운드업의 주 재료가 되는 글리포세이트의 내성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처음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양의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온갖 독성의 내성을 갖는 제2의 슈퍼 잡초 등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며 GMO로 인해 생태계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회사들의 유전자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GMO 종자는 대부분 10대 회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물 중 GMO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작물은 전통적 작물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MO 작물을 재배하기 원하지 않는 농가에서 GMO 작물 혹은 조작된 유전자가 포함된 작물이 자라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채를 재배하는 퍼시 슈마이저의 상황이 그 예시입니다. 퍼시 슈마이저는 재래종 유채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르는 사이 그의 땅에서는 몬산토사의 GM 유채가 같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GM 농산물과 약 1.5m만 떨어져 있기만 해도 타가수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몬산토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은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슈마이저의 일반 유채 종자가 라운드업 레디 유채 때문에 오염됐는데 몬산토는 슈마이저가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종자를 재배했다며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죠. Percy Schmeiser and Schmeiser Enterprises Limited versus Monsanto Canada Inc. et al. 캐나다 법정은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퍼시 슈마이저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됐고 슈마이저는 유채 경작을 그만둬야 했죠. 이러한 예시는 유전자의 특허권을 부여함에 따라 재래종을 키우던 이들의 작물이 의도치 않게 유전자 조작 작물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안정성 문제와 담합,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를 개발, 상업화, 그리고 섭취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MO를 찬성하는 입장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이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문제 및 영양학적 이점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에 따르면 2015년 73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50년 약 98억 명까지 증가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 생산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식량 부족 문제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전 세계에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 세계의 농업인들은 GMO를 통해서 더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기에 GMO는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각광받습니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인구 73억 명 중에 7억 9,500만 명 또는 9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전체 인구 중 7억 8천 명에 굶주리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12.9%, 즉 8명 중 1명꼴인 셈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는 1,100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GMO는 상당히 영향력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제초리의 내성, 해충 저항성이 기존의 GMO를 대표하는 특성이었던 것에 비해 요즘은 비타민 함량 강화, 트랜스지방 감소, 가뭄 스트레스 혹은 식물병이나 곰팡이에 견디는 특성 등 다양한 기능성 강화 GMO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비타민 A 생성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황금쌀이 있습니다. 비타민 A 결핍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실명, 최대 200만 명의 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강화된 황금쌀을 재배하여 보급하게 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GMO는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과 영양 결핍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성 부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GMO의 안전성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GMO가 안전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GM 기술은 식물 육종을 위한 방법이지 전혀 다른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행육종 작물이라 불리는 전통적으로 육종된 작물들이 GM 작물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관행육종으로 길러진 작물들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는 반면 GM 작물은 아주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습니다. 먼저 위해성 심사로 알레르기성, 항생제 내성, 독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입한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독성물질, 영양저해 인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리와 식음 과정에서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실험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GMO는 또다시 4-5년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수출 시 여기에 3년에서 5년의 검사 기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GMO가 안전하다는 것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와 영국 왕립학회의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20여 년간 발표된 GMO 관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2017년 5월 17일 유전자 변형식품 경험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물 실험 및 연구를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GMO 식품의 화학적 구성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역학조사를 한 연구를 통해 GMO 섭취가 어떤 질병이나 만성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해충 저항성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해로울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BT 단백질이 곤충의 소화관에 구멍을 내려면 1차적으로 그것을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곤충의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화관은 산성이거나 중성이기 때문에 BT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완전 분해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BT 단백질은 현재 미생물 농약으로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 작물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으니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가뭄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량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적은 면적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산량이 높고 각종 영양 성분을 강화시킨 품종으로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이제 미래형 식량 자원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콩과 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이 매우 낮아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유전자 변형 콩과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일반 분과, 분자생물학 분과, 독성 분과, 알레르기 분과, 영양 분과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일반 식품과 비교했을 때 독성과 알레르기성을 유발하지 않는지, 영양 성분의 차이는 없는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처는 서류 심사 외에도 직접 독성, 알레르기성 등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협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식품용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된 유전자 변형 식품만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으며 안전성 심사 결과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수입 단계에서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번 수입될 때마다 하역, 운반, 제조업체에서의 취급, 적절성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 국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6개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료에서부터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상시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안전관리 덕분에 안전성이 입증된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식품만이 수입되어 제조 가공에 사용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재밌다. 세 번째로 경제적 환경적 이점입니다. GM 작물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농업 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 서비스에 따르면 1996년 도입 당시 170만 헥타르에서 재배되었던 GM 작물은 2016년에는 1억 8,510 헥타르로 1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농업인들이 GM 작물을 통해 얻은 혜택은 약 168조 달러. GMO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환경적 혜택도 제공합니다. 히지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GMO의 사용으로 인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 사용이 약 6억 1,900만 킬로그램, 약 8.1%가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중국 농작물에 사용되는 농약 활성 성분의 총량과 같습니다. 그 결과 GM 작물 재배 지역에서의 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환경 영향이 18.5%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생명공학 작물은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농민들의 경운기 사용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운을 피한 토양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늘리고 경운기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67억 킬로그램 감소시켰는데 이는 1년 동안 자동차 1200만 대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생태계 다양성 확보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5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초제 저항성 GMO 작물들이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곤충의 다양성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고, 작물의 다양성은 GMO 작물의 재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작물을 키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하와이에서는 어린 파파야를 기형으로 만들고 열매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파파야 원형 반전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파파야 나무 중 절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삽입한 레인보우 파파야를 개발해 파파야의 멸종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하와이에서 재배되는 파파야의 약 77%가 GM 파파야입니다. 이처럼 GM 기술은 작물 생산성을 높여 식량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물을 보호해 식품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MO를 찬성하는 입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대측 의견에 대한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반대측 의견을 의심하는 이유는 잘못된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세라니니 교수팀의 실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세라니니 교수팀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GMO 사료를 먹은 쥐들 중에서 적은 양의 GMO 사료를 먹은 쥐가 더 많은 이 먹은 쥐에 비해 많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GMO 식품과 인체 유해성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만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라니니 교수팀에서는 연구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 해석 과정까지 일부 결과만을 기재해 세부 데이터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연구자의 결론이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 식품안전청은 세라니니 교수에게 해당 실험에 대한 전체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 유해성평가원은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핵심 주장이 실험적 근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이번 연구가 장기에 걸친 바람 연구에서 사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연구 결과를 일축하였고 네덜란드, 호주의 정부기관 및 벨기에의 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 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되었습니다. BT 작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For example, BT crops. A gene borrowed from the bacterium Bacillus thuringiensis lets engineered plants produce a protein that destroys the digestive system of specific insect pests. The plant makes its own pesticide. Insects that eat it die. That sounds alarming. Pesticide sprays can be washed off, while the poison in BT crops is inside the plant. But actually, it's not a big deal. Poison is really just a question of different perspectives. What's harmless to one species might kill another. Coffee, for example, is a poison that kills insects but is harmless to us. Or take chocolate. It's dangerous for dogs, but a pleasure for humans. BT crops produce a protein that is tailored to the specific design of the digestive tract of certain insects. It's completely harmless for us. 두 번째로 BT 바이러스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해충들의 내성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반 해충군에서 특정 BT 단백질의 내성이 있거나 저항력이 있는 소수의 해충이 이미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히 특정 농경 방식으로 인해 밭에 많은 해충들이 BT 단백질의 내성을 키우고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해충 저항성 관리라는 방법을 통해 해충들의 내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The final tool is refuge planting. This is mandatory and involves planting part of each field with a non-BT hybrid of the same crop. Some bags of BT seeds have non-BT seeds mixed in to create refuges. This allows some non-resistant insects to survive and mate with any resistant insects in the vicinity, and producing non-resistant offspring. However, you may need to create a separate refuge depending on your location. 요약하자면 농부들은 BT 작물을 재배할 때 BT 형질을 포함하지 않는 동일한 작물을 한 구역 또는 한 줄로 심는 일종의 피난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난처의 해충은 BT 단백질에 노출되지 않으며 민감한 해충은 살아남아서 이웃 경작지에 있는 해충과 교배됩니다. 이 방법이 해충 저항성 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실러스 투시겐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토양 박테리아로 특정 해충을 죽이는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통해 과학자들은 해충 보호 작물을 개발하여 옥수수와 면화, 종자 등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충이 BT 단백질을 포함한 식물을 먹으면 결국 죽게 되지만 사람이나 다른 포유류, 새, 물고기, 이충에게는 유해합니다. 세 번째로 몬산토의 특허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소문에 의해 이러한 일이며 사실을 말하면 몬산토에는 당사의 특허 종자나 형질의 소량의 부주의 결과로 농부의 농지에서 발견될 경우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향후에도 몬산토의 방침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앞으로 GMO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전성 평가입니다. GMO, LMO는 안전성 평가 기술에 있어서는 형질 전환이 완료된 이벤트를 대상으로 첫 번째로 환경 방출 실험, 두 번째로 식품 안전성 실험 등 GMO, LMO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중단 없이 수행 완료함으로써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GMO에 대한 국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모부 가치 농작물, 식물, 산업, 식량 보호, 종자 주권, 바이오 약품 개발의 공동 부문은 GMO라는 정계 부처 및 연구 개발 수행처가 모두 이해가 결실하며 사업 가치, 실용화적 전망 개시 및 GMO의 안정성 공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기관과 학계에서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잔존 GMO 검출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 소비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새롭게 생산되며 수입되는 식품 및 품종에 관하여 정밀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가 먹는 것은 GMO가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먹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알고 있다가 고작 50%를 넣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소비자들은 GMO에 관하여 49.1%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들어본 적 있다는 38%, 잘 모른다는 12.9%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절반 정도의 소비자들은 GMO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저희 조가 느끼는 GMO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GMO의 정보 부족, 두 번째로 잘못된 군중심리, 세 번째로 안정성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GMO에 대한 정보를 얻기 부족하며 잘못된 군중심리는 인간의 속성에 따라 접해보지 않는 GMO 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담감을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 과제를 중점으로 해결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GMO의 찬반 논란의 큰 원인이 되는 부족하고 편향적인 정보로 판단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GMO는 필수적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는 독자들이 본문을 읽고 스스로 GMO가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판단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 자료가 판단할 때 큰 가치 있는 자료로 쓰여지길 바랍니다.